앞서 영상에서 보신 대로 모레 저녁 7시 반부터 KBS에서 마련한 제주시 을 선거구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KBS가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한 만큼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꼭 시청하셔서 후보 선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15 총선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에게 세부적인 질문을 주지 않고 큰 주제만 고지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제주시 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박희수 예비후보 뉴스룸에 초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질문을 함께할 나종원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모든 후보들에게 드리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출마하십니까? 지난 국회를 돌아보면은 국내의 정치판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는 없었습니다. 오직 당리당략 그리고 진영 논리만 있었습니다. 참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데도 국회는 싸움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정치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땠습니까? 공정은 입으로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의 공정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정치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정치판 갈아엎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혁명가 같습니다. 자, 그럼 고맙습니다. 출마 이후부터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 기자. 네, 지난 KBS 인터뷰 당시에 여전히 팍팍한 도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싶어서 출마를 했다라고 네. 하셨는데 지금도 동의하시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유를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해서 저희도 고민해봤는데 민주당이 16년 동안 제주 국회의원 세석 독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의회 절대 다수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잘못이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국가 경제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수뇌부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시행착오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그 시간당 시간당 보수 이거에 대해서도 맞서기 많았고 참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아직까지도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물론 이제 자연 발생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은 어쨌든 인재 부분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 그렇게 다 답변하고 본인도 싶습니다. 오랫동안 민주당에 몸담아 예. 오셨는데 본인 책임 오랫동안 제주에서 정치를 하셨으니까 책임은 없을까요? 글쎄 뭐 민주당원이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랬습니다. 네. 최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겨냥하는 발언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네거티브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걸 네거티브로 봐야 될 것인가? 이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SNS상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확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 확인 절차가 무슨 누구를 음해한다든가 없는 사실을 얘기한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지 않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는 당연히 공인에 대해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만약 개인 같으면 그러면 안 되지만은 예. 네. 4.3 유족회 표선지회에서 최근에 기자회견하면서 네. 4.3을 좀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좀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4.3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거하고 있었던 역사를 밝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뭐 정쟁화 시켜가지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표로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지 않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 700명의 양민이 학살당한 것, 그 다음에 그 부친이 대동청년단이었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저는 네거티브가 아니다. 그리고 표선면 지부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 말고도 그 이후에 또 SNS에 나오고 있는 실제 대동청년단이 관여했고 또 죽어가신 분들이 있다. 그게 연좌제라는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일제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의 재산을 그 후손들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연좌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지나간 과거에 대한 청산이고 또 이 4.3의 문제 역시 우리가 공인에 대해 가지고 그 선대의 잘못을 갖다가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 잘못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겸허하고 정말 죄스러운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게 어때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누구든지 죄짓고 후손들이 나는 죄 없다 하면은 그거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드리자면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갑선거구의 1, 2위 표 차이가 다른 선거구에 비해서 극히 적습니다. 네. 만약에 보수 측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책임 여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표 갈림에 따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갈림에 따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불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전략공천으로 경선도 시켜주지 않고 여론조사 1위를 했던 사람을 4위한테 물려준다는 것 자체가 그 자리를 이거 불공정한 게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 중앙당 일부 그 분들한테 있다고 봐야겠죠. 만약에 무소속 당선된다고 가정했을 때 네. 다시 민주당 복당 생각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저 선거를 끝난 다음에 해야 될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아직은 뭐 전혀 해보지도 않았고 생각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애정은 남아 있으신 거죠? 저는 이제 무소속입니다. 예. 예, 무소속이면 무소속답게 가야죠. 그러면 끝까지 무소속으로 계속 가실 겁니까? 당선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선거 끝나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리 당략 그리고 진영 논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좀 한국의 정치가 보수 진보 양쪽의 정당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정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정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무소속이라는 후보를 네. 가지고. 아주 좀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이 각 당이 대한민국 그 국회를 보게 되면은 각 당이 국회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당론에 대해 가지고 전혀 자기의 의사를 갖다가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천권 자체를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국민들이 경선해가지고 이기면 당연히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저가 당한 것처럼 전략공천 같은 걸 통해가지고 공천권을 지도부 일부 몇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현실을 따지면 결국은 정당을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시죠? 정당은 필요하죠. 당연히.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무소속이 당선된 후에 미래통합당 가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중앙에서 정치를 하려면 예. 중앙의 어떤 영향력, 정치 현실을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정치 현실을 봤을 때 결국 중앙 정치 가서는 민주당의 힘과 같이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이미 전략 공천에서 배제된다는 거는 현재 민주당의 주류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다는 거로 입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이해찬 대표가요. 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복당해가지고 당 대표까지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당 대표급으로 본인을 말씀하시죠.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죠. 아마 이거는 박희수 후보 이 장점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이 장점이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한번 검증해 볼 수 있는 주제 같은데 공공성 문제, 공공재 관리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공공재 관리 중요성을 얘기하시면서 물과 바람, 토지 등 3대 공공재를 사유화하지 말자고 공약하셨습니다. 최근 오리온 용암수 관련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용암수가 아무리 그 양이 풍부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코 바람직하지는 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처음부터 체계적인 계획 아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몰라도 이거는 지금 아무런 기본적인 계획조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지금 허가를 주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용암 매수 역시도 철저한 관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 수년 전부터 용암 해수 단지 만들어서 기업 유치를 시도했었고 제주도 차원에서 예. 또 이렇게 오리온 같은 대기업이 제주에 유치됨으로써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 지역엔 또 이익 환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됐는데요. 좀 과도한 규제 아닐까 이런 걸 제안하면? 아니 저는 기업이 이렇게 하는 걸 하지 말자입니다. 예. 삼다수 같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발공사를 통해서 개발하고 그 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낫지 개인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결국 기업의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예.
네, 그런데 본인이 도의회 의장을 하실 때 네. 민간 기업의 염지하수 제조 판매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안이 통과돼서 국회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됐단 말이에요. 좀 본인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동의하는 거? 그렇죠.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인데 저는 그 해당 상임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한번 기록을 봐야겠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뭐 박희수 후보하면 도의회 의장 당시에 어쨌든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상정 보류라고 하는 끝까지 그걸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켜냈다. 이 부분을 어쨌든 많은 분들이 조명을 하시는데 자 어쨌든 이 문제가 네. 2년마다 허가수 증산 재허가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네네. 국회의원이 되면 법률을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주특별법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특히 제가 볼 때는 단계적으로 이걸 갖다가 도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매입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개인 기업에 대한 채수 허가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제주도정의 정책적 접근이고 제가 여쭤보는 건 법률적으로 어떻게 개선하시겠다고 여쭤보는 법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법상에서 지금 그러한 조항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 소급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허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개정을 해야죠. 당연히. 그 단서 조항. 그렇죠. 무관 조항을 단서 없애겠다는 조항. 말씀.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럼 공유화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바람도 공유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공유하면 참 좋은데 문제는 전임 도정에서 이미 바람이 사유화가 됐습니다. 네네. 사유화가 된 이 풍력을 어떻게 다시 공유화시키겠다는 거죠? 대안입니까? 지금 기존의 풍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풍력을 하시는 사업자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그 일정 정도 풍력 발전 기금 보상금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것들이 돼 있지만 앞으로 이제 풍력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그럼 남아 있는 게 사실 해상 풍력인데 육상 풍력이라는 게 뭐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럼 해상 풍력을 전면 공유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공약에 발표했습니다마는 외국의 사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20% 정도 지역의 주민들에게 출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 지분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후대에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들이 많아가지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제주시 갑선거구의 그 유권자들 가장 고민하는 민원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축산 악취 문제 한번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해주시죠. 축산 악취를 잡기 위해서 분산돼 있는 돈사를 아파트형 돈사로 모으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단지화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주민 반발론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전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현대화, 과학화 시킨다는 겁니다. 그 덴마크가 이제 그 이런 돈사로 양돈 산업으로 상당히 그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김제가 이걸 갖다가 이런 형태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축산 폐수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를 잡고 있고 그리고 그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양돈 산업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자문을 쭉 얻었는데 그 현지에 갔다 오신 분들이 견해가 유럽과 같이 관리를 해주시면은 냄새가 거의 잡을 수 있다. 나긴 납니다. 근데 최소화시켜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듣고 또 김제의 사례, 덴마크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도내 양돈업의 직접 생산억이 한 4천억 이상 되고 또 관련 연관 산업도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지금 박희수 후보께서 공약하신 것들은 뭐 환경부담금 징수, 사육두수 제한, 다 규제 강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양돈업이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데 관련 산업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 공약에 아까 금방 말씀하신 사항들은 사실은 이제 초기에 나왔던 걸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이걸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양돈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요즘은 상당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육두수 제한 같은 거는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 평방미터당 사육두수가 너무 밀집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고 분유 처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흡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수정해 나가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 최대 현안 이공항에 대한 질문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제주 환경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공항 반대하신다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늘어나는 항공 수요 어떻게 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항공 수요 자체가 우리가 관광객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사실은 논점이죠. 그래서 지금 제주대학교에 의뢰해서 그 용역했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적정 관광객의 수를 갖다가 한 2천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복하게 되면 이제 4천만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관광객 총량을 갖다가 설정해가지고 한다면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고 그리고 지금 그런 문제도 그런 문제지만은 현재의 제주공항 여기에 지금 소음 피해가 지금 몇십 년간입니까? 이거 오랜 시간 동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한번 가보시면은 그 주변에 바로 옆에 그 주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 저감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먼저 좀 해결을 하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이 공항 반대 측에서도 얘기하기로는 이 공항 말고도 현 공항 확충을 통해서도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제주공항 소음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 이 공항을 안 하고 현재 공항을 확충할 경우에 소음 그래서 피해가 제가 더 이제 심해지죠.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이 공항에 대한 반대 입장은 전 정확한 거고 현 공항에 대한 확장 자체도 저는 사실은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에 있는 소음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왜 그걸로 확장을 하느냐 그런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항 전체적인 관광객 숫자를 우리가 조절을 함으로써 공항 수요를 갖다가 조절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쭉 확인을 해보니까 모실포 공항, 모실포 공항하고 성산포에 만약에 재공항을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 그러니까 모실포 공항 얘기 전에 모실포 쪽에 사는 분들이 성산포 공항까지 가는 시간만 2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 공항도 확장하지 말고 이 공항도 짓지 말자 이런 입장으로 지금 이해가 읽혀지는데 확장을 최소화시키자. 그럼 어쨌든 지금 찬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정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를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공론화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공론화 과정이라는 거는 뭐 잘 알다시피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인들 찬성 양측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그 말 그대로 공론화 과정 거기에서 만약에 이 공항 짓자라고 결론이 내리면 거긴 따르시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아마 국회의원이 되시면 이 특별법 자꾸 만지셔야 될 겁니다. 제주특별법. 그렇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11월 6단계 제도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목적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1조.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국제화대 조성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전면 개정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바뀐 것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친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예, 형식적으로 앞에 그렇게 설정은 했지만은 그럼 여기 어떤 걸 좀 담고 싶으십니까? 저는 전면 개정입니다. 전면 개정. 개발 중심이 아닌 환경 보전 중심, 환경 산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된다. 예,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지금 네. 공약하시기를 컴팩트 시티를 공약하셨어요. 결국 컴팩트 시티가 되면 고밀도 개발에 따른 고도 완화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경관 훼손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일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그 드림타워 같이 연동 노영지구의 고도 자체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그런데다가 그런 건물을 지을 게 아니고 해발이 낮은 지역으로 가서 그것도 경관이 아주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은 곳들 우리가 어쩌면 외면하는 곳들 이런 곳에 그런 고층 건물 고밀도로 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컴팩트 시티 하면 그러니까 외곽 지역 환경 파괴는 좀 최소화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변가 쪽으로 내려가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쪽에서 또 교통 혼잡과 또 녹지가 감소할 것 같거든요. 이런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 하락 어떻게 자,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공동화된 동네, 예를 들면 3도, 2동, 탑동 주변, 예, 이런 데들은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녹지를 늘리면서 고층화시켜 나가는 일들이 가능하다. 그 사실은 그 일을 하려고 했었죠. 예, 전에 그 김태환 도정 당시에 그 일을 하려고 구도심 재생 사업을 하려고 13억 원 정도를 갖다 들여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한 적절한 설명 없이 그 사업이 용도 폐기됐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그런 형태의 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약을 보니까 동지역에 트램 공약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트램 나올 때마다 가장 걸리는 게 결국 기존 업자와의 충돌, 그러니까 택시업계나 렌터카 업계의 충돌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고서 그 공약을 시행하시겠습니까? 동지역에 대한 트램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공약으로 내놓은 게 없습니다. 다른 언론 인터뷰에 그 내용이 들어있던데요. 이번에 공약입니까? 네네. 글쎄, 저는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이 안 된 사안입니다. 트램에 대해서 어쨌든 예, 본인 예. 공약이 아직까지 아니시다. 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벌써 약속된 시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제주도민과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희수는 도의원 4번, 도의회 의장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들이 키워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다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도민 여러분만 믿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불공정함을 깨뜨려야만이 저희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 후손들이 공정한 세상에 살게 됩니다. 다시는 우리 이웃들이 이런 아픔 겪지 않도록 제가 반드시 당선돼서 좋은 정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박희수 예비 후보 그리고 나정훈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KBS는 모레 수요일 저녁 7시 반부터 제주시 을 후보 2명을 초청해 시민 패널과 함께 생방송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엔 4월 1일 밤 10시부터 제주시 갑 생방송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